2026년 3월 15일 오후 대한민국의 서울은 평화롭던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단 몇 초 만에 깨졌습니다. 갑자기 서울 상공에서 엄청난 폭발음이 터졌습니다. 사람들의 비명이 도시를 뒤덮었고 서울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그 시각 지하 깊숙한 공군 작전 통제소, 갑자기 긴급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오산기지 지하 벙커, 모니터를 보던 김대위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레이더에 찍힌 정체불명의 물체, 그 숫자는 단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수백 대였습니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고 도심의 거리는 나들이를 나온 시민들과 차량들로 활기가 넘치고 있었죠. 하지만 그 시각 지하 깊숙한 곳에 위치한 공군 작전 통제소의 거대한 스크린에는 불길한 붉은 점 하나가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오산의 지하 벙커 안에서 모니터를 주시하던 김대희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북측의 평안북도 철산군 인근에서 포착된 비정상적인 열 신호는 일반적인 단거리 미사일의 궤적과는 차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김대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령관에게 보고했습니다. 북측 발사장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급의 강력한 추진체가 발사되었다고 말이죠. 그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는 차가운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통제소 내부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수십 명의 요원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궤도 분석에 들어갔고 컴퓨터가 산출해낸 예상 낙하 지점은 비정상적으로 명확했습니다. 목표는 대한민국 서울, 그 중에서도 인구 밀집 지역인 강남 상공이었습니다. 사령관은 즉시 전군에 진돗개 하나를 발령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모든 요격 부대는 즉각 대응 태세에 돌입하고 수도권의 모든 민방위 사이렌을 가동하라고 소리쳤죠. 그 순간 지상의 평온함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서울 시내 곳곳에 설치된 스피커에서 고막을 찢는 듯한 경보음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길을 봤던 시민들은 당황한 기색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고 일부는 건물 지하로 필사적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도로 위를 달리던 차량들은 급 브레이크를 밟으며 멈춰섰고 도시는 순식간에 거대한 혼란의 도가니로 변했습니다. 청춘권을 뚫고 솟구쳤던 적의 미사일은 정점에 도달한 뒤 다시 대기권으로 재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탄도의 표면은 수천 도에 달하는 마찰열로 인해 번겋게 달아올랐고 공기를 가르는 파열음은 초음 속의 장벽을 넘어 지상까지 육중한 진동을 전달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거대한 불덩어리처럼 보였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배치된 천궁 수 요격체계가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발사대에서 뿜어져 나온 화염이 주변의 마른 흙먼지를 거대하게 집어삼키며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요격탄은 중력을 거스르며 무서운 속도로 가속했고 공중에서 궤도를 수정하며 적의 탄두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하지만 적의 미사일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낙하도 중 여러 개의 기만체를 쏟아내며 요격 시스템의 눈을 속이기 시작했죠. 레이더 화면에는 수십 개의 표적이 나타났고 김대희는 어떤 것이 진짜 탄두인지 가려내기 위해 눈을 부릅떴습니다. 디바는 바짝 말라붙어 쓴맛이 감돌았고 심장 박동 소리는 통제실의 기계 소음보다 더 크게 그의 귓가를 울렸습니다. 그는 동료 요원들에게 기만체를 분별하는 알고리즘을 즉시 적용하라고 소리치며 끝까지 표적을 놓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지상에서는 육군 수도방위 사령부 소속의 이 소령이 다급하게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그는 대원들에게 방독면을 착용하고 지하시설로 대피하는 시민들을 질서 있게 유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공포에 질린 아이를 껴안고 울부짖는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소령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군인으로서 조국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그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었지만 하늘에서 내려오는 재앙의 속도는 인간의 인내심을 시험하듯 너무나도 빨랐습니다. 공군 작전 통제소의 대형 스크린에는 요격탄과 적 미사일의 거리가 좁혀지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표시되었습니다. 50km, 30km, 10km. 요격 성공을 알리는 신호가 터져나오긴 모두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서울 상공 높은 곳에서 눈부신 섬광이 폭발했습니다. 천궁2 요격탄이 적의 미사일 본체와 충돌한 것이었죠. 엄청난 충격파가 구름을 사방으로 밀어내며 하늘의 거대한 고리를 만들었습니다. 통제실 안에서는 짧은 안도의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찰나였습니다. 레이더를 주시하던 김대위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요격된 것은 주 탄두가 아니라
적이 내보낸 고성능 기만체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진짜 탄두는 요격망을 교묘하게 빠져나와 여전히 서울 도심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낙하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채 1분도 되지 않았습니다. 서울 상공에 배치된 LSAM 시스템이 마지막 수단으로 가동되었습니다. 육중한 발사반이 하늘을 향해 각도를 조절했고 지면을 뒤흔드는 폭음과 함께 최후의 요격탕이 화염을 내뿜으며 솟구쳤습니다. 도심 지하철역 안으로 대피한 시민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흐느꼈습니다. 벽면을 타고 전달되는 미세한 진동은 공포를 극대화했고 전광판에는 긴급 재난 문자가 쉴 새 없이 깜빡였습니다. 이 소령은 지상에서 대원들과 함께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며 하늘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시야에 구름을 뚫고 내려오는 눈부신 빛의 줄기가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었고 도시의 모든 그림자를 순식간에 지워버릴 만큼 압도적이었습니다. 요격탄이 적의 탄두와 조우하기 직전의 순간 공기는 기이할 정도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소음이 사라진 듯한 착각 속에서 오직 가슴을 때리는 둔탁한 진동만이 현실임을 증명하고 있었죠. 김대희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그는 화면 너머로 다가오는 거대한 운명의 시간을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적의 탄두가 기폭장치를 작동시키기 직전 LSAM 요격탄의 하늘의 거대한 정적을 깨뜨린 것은 인간이 만든 가장 정교한 요격 시스템인 LSAM의 마지막 분투였습니다. 요격탄의 상단부가 분리되며 작은 로켓 엔진들이 불꽃을 뿜어냈고 초속 수 킬로미터의 속도로 돌진하는 적의 탄두를 향해 궤도를 미세하게 수정했습니다. 김대희는 통제실의 화면이 백색으로 번지는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충돌이 아니라 거대한 운동 에너지가 열과 빛으로 변하는 물리적 폭발의 서막이었습니다. 요격탄과 탄두가 맞닿는 찰나의 순간을 100만 분의 1초 단위로 쪼개어 본다면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두 물체 사이에 압축된 공기였습니다. 엄청난 압력으로 인해 공기는 액체처럼 밀도가 높아졌고 이어서 요격탄의 강철 합금 코어가 적의 탄두의 피를 종이장처럼 뜯고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지상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던 이 소령의 시야에는 태양보다 수십 배 더 밝은 섬광이 번뜩였습니다. 그것은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강렬했으며 잠시 동안 세상의 모든 색깔을 지워버리고 오직 시린 하얀색만을 남겨두었습니다. 섬광이 터진 뒤 약 5초가 지났을 때 지상의 공기가 기이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고공에서의 폭발로 인해 발생한 전자기 펄스, 즉 EMP 파동이 보이지 않는 파도처럼 서울 전역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도로 위를 달리던 수만 대의 차량이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멈춰섰습니다. 계기판의 불빛이 지직거리며 꺼졌고 시민들이 손에 쥐고 있던 스마트폰은 뜨거운 열기를 내뿜으며 검은 화면으로 변했습니다. 고층 빌딩의 화려한 조명들이 일제히 암전되었고 거대한 도시는 순식간에 중세시대의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오산의 지하 벙커 또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수백 개의 모니터가 불꽃을 튀기며 꺼졌고 비상발전기가 돌아가는 둔탁한 소음만이 정적을 메웠습니다. 보조전력이 들어오기까지의 수초는 마치 수만 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김대휘는 암흑 속에서 조명탄을 켜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는 통신 요원들에게 무선 장비를 점검하라고 소리쳤고 유선 전화를 통해 상급 부대와의 연결을 시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EMP의 타격은 생각보다 강력했습니다. 첨단 장비로 무장했던 통제실은 이제 종이지도와 볼펜에 의존해야 하는 원시적인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지상에서는 더 큰 혼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멈춘 차량들로 인해 도로는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했고 신호등이 꺼진 교차로에서는 연쇄적인 접촉 사고의 파열음이 들려왔습니다. 이 소령은 방독면 정화통을 조이며 대원들을 독려했습니다. 그는 겁에 질려 차 밖으로 나온 시민들에게 건물 지하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라고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전자기기가 마비된 탓에 확성기조차 사용할 수 없었기에 그는 직접 발로 뛰며 사람들을 인도했습니다. 공기 중에는 타는 듯한 냄새가 감돌기 시작했고 하늘에서는 요격된 미사일의 파편들이 불타는 유성우가 되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파편들 중 일부는 거대한 쇳덩어리가 되어 도심의 건물들을 타격했습니다. 빌딩의 유리창이 하얗게 부서져 내리며 지상으로 쏟아졌고 고막을 찢는 듯한 금속음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이 소령은 한 아이를 품에 안고 인근 지하철역 입구로 몸을 날렸습니다. 머리 위로 육중한 콘크리트 조각이 떨어지며 지면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아이의 귀를 막아주며 괜찮다고 곧 진정될 것이라고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하늘 위에서 여전히 불타고 있는 붉은 구름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완전한 핵폭발은 막아냈지만 요격 과정에서 파손된 탄두 내부의 물질들이 공중에서 분산되었습니다. 비가 내리듯 떨어지는 것은 단순한 금속 파편만이 아니었습니다. 김대위는 복구된 비상 레이더망을 통해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적은 단 한 발의 미사일만을 발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EMP로 인해 아군의 눈이 잠시 가려진 틈을 타 북측의 해안 포진지들이 일제히 열리며 수백 발의 방사포탄이 수도권을 향해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요격 시스템의 과부하를 노린 치밀한 후속 공격이었습니다. 김대위는 다급하게 유선 보고를 올렸습니다. 적의 대규모 포병 사격이 시작되었다고, 화력 대응 기동을 즉시 개시해야 한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상황 지도 위에 적의 포병 위치를 표시했습니다. 서해안의 동굴 진지들이 하나둘씩 활성화되는 신호가 희미한 무선망을 타고 전달되었습니다. 이제 서울은 공중에서의 위협을 넘어 지상에서 쏟아지는 강철의 비를 견뎌내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것입니다. 그 시각 전방의 K9 자주포 부대에서는 김병장이 포탑 내부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외부의 모든 통신이 두절된 상태였지만 그는 훈련된 본능으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지면을 타고 전달되는 불길한 진동은 아군 부대가 타격을 받고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중대장은 수기 신호를 통해 전 대원에게 즉각적인 대응 사격을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병장은 육중한 포탄을 장전기에 올리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바닥에 닿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오히려 그의 정신을 맑게 깨웠습니다. 적의 방사포탄들이 서울 북부 외곽의 방어선을 타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지를 뒤흔드는 폭음이 수십 리 밖까지 울려 퍼졌고 산등성이는 화염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이 소령은 지하철역 내부에서 시민들을 진정시키며 다음 단계의 방어 작전을 구상했습니다. 전자기기가 마비된 상황에서 적의 대규모 포격은 재앙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대원들에게 탄약을 점검하고 적의 지상군 침투에 대비해 주요 거점을 사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어둠에 잠긴 서울 하늘 위로 다시 한번 불길한 궤적들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한두 발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개의 불꽃이 밤하늘을 가르며 지상을 향해 내리꽂히고 있었습니다. 김대위는 지하 벙커에서 마지막 남은 예비 유도탄 발사대를 가동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수동으로 좌표를 입력하는 그의 손끝에서 땀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적의 방사포탄 중 일부에는 화학탄두가 섞여 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통제실 안에 엄습했습니다. 이 소령은 지하철역 입구에서 마지막으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에 요격으로 생긴 붉은 구름 사이로 수많은 적의 포탄이 마치 굶주린 늑대떼처럼 달려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총을 굳게 쥐며 이제부터가 진짜 전쟁의 시작임을 직감했습니다. 도시의 비명소리는 더욱 커져갔고 지면의 진동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적의 포탄들이 도심의 주요 시설들에 명중하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전방 포병부대의 김병장은 숨이 막히는 포탑 안에서 땀을 비오듯 흘리고 있었습니다. 외부 온도는 이미 40도를 훌쩍 넘겼고 장약이 타들어가는 매캐한 냄새가 코끝을 찔렀죠. 그는 폐쇄기가 육중한 소리를 내며 닫히는 것을 확인한 뒤 사격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중대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중대장은 적의 포진지를 완전히 무력화할 때까지 멈추지 말고 포격을 지속하라고 무전기를 통해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김병장이 발사 버튼을 누르는 순간 155mm 포신에서는 엄청난 압력의 화염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포신이 뒤로 강하게 밀려났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기계적 운동은 마치 살아있는 괴수의 호흡처럼 정교하고 강력했습니다. 육중한 포탄은 공기를 찢으며 적의 발사 원점을 향해 날아갔고 잠시 후 지평선 너머에서 거대한 폭발의 진동이 지면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아군의 대포병 레이더가 마비된 상황에서도 우리 포병들은 평소 익혀둔 지형지물과 수동 좌표 계산을 통해 적의 숨통을 조여갔습니다. 서울 도심의 상황은 더욱 처절했습니다. 수도 방위사령부의 이 소령은 연기가 자욱한 광화문 거리 한복판에서 대원들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인근 빌딩에서 떨어진 유리 파편들이 도로를 가득 메웠고 파손된 가스관에서 뿜어져 나오는 불길이 하늘을 향해 치솟았죠. 그는 무전기가 작동하지 않자 전령들을 직접 뛰어다니게 하며 시민들을 더 깊은 지하 시설로 대피시키고 주요 거점의 기관총 진지를 구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소령의 눈앞에는 이미 숨을 거둔 이들의 흔적과 부상당한 시민들의 비명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지만 지금은 슬퍼할 시간조차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원들에게 절대 동요하지 말고 조국과 가족을 위해 끝까지 자리를 지키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은 포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연기와 먼지로 가득한 하늘 위로 수백 개의 낙하산들이 점처럼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적의 특수작전군이 혼란을 틈타 서울 도심으로 강화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 소령은 상공을 가리키며 적의 공수부대가 투입되었다고 대원들에게 긴박하게 알렸습니다. 그는 즉시 대공 사격 태세를 갖추고 적이 지면에 닿기 전에 제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대원들은 건물 옥상과 엄폐물 뒤에서 총구를 하늘로 향했습니다. K2 소총의 총신은 이미 달궈질 대로 달궈져 있었지만 대원들의 손길은 냉정했습니다. 공중에서 내려오는 적들은 방사포 사격의 연기를 엄폐물 삼아 교묘하게 내려오고 있었고 도심 곳곳에서는 이미 소화기 교전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공군 작전 통제소의 김대위는 복구된 저고도 탐지 레이더를 통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서울 상공뿐만 아니라 경기도 외곽 산악지대에도 수많은 미확인 비행체들이 포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적의 대규모 안토노프 2기 수송기들이었습니다. 그는 상급부대에 적의 대규모 공중 침투가 시작되었다고 긴급하게 보고하며 남은 당봉 요격 체계를 모두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입술에서는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지하 벙커의 불빛이 다시 깜빡거리며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김대위는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 수천 개의 붉은 점을 바라보며 이것이 단순한 기습을 넘어선 전면적인 선멸전임을 직감했습니다. 적은 서울을 지도에서 지워버리겠다는 일념으로 모든 전력을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생존해 있는 전방의 모든 방공포대와 공군기지에 연락을 시도하며 한 대의 적기도 서울 상공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전방의 자주포 진지에서는 김 병장이 여전히 포탄을 장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팔 근육은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시야는 땀으로 흐릿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멈추면 서울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포탄의 무게를 느끼며 이것이 조국을 지키는 마지막 방패라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대지를 가르는 포성이 다시 한번 울려 퍼졌고 아군의 포탄은 적의 방사포 진지를 하나둘씩 침묵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북측의 비무장지대 인근에서 거대한 금속의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수백 대의 적 전차들이 먼지 구름을 일으키며 남하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지면의 진동은 아까보다 훨씬 더 묵직하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이 소령은 도심 상공에서 낙하하는 적들과 교전하며 멀리서 들려오는 탱크의 무한궤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곧 다가올 거대한 폭풍의 전조였습니다. 북측의 철갑 기마대라 불리는 천마호와 폭풍호 전차군단이 비무장기대의 콘크리트 장벽을 부수며 남하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면은 거대한 맷돌에 갈리는 듯한 불쾌한 진동으로 가득 찼고 수백 대의 엔진이 내뿜는 시커먼 매연은 앞을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전장을 뒤덮었죠. 하지만 대한민국 육군 기갑부대의 자부심인 K2 흑표 전차들이 이미 길목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경기 북부의 좁은 골짜기에서 매복 중이던 김대위는 전차장 해치를 닫고 열상 조준경에 눈을 밀착했습니다. 화면 너머로 자 전차들의 뜨거운 엔진 열기가 선명한 백색점으로 나타났고 그는 떨리는 숨을 몰아쉬며 포수에게 표적 할당을 지시했습니다. 그는 적의 선두전차를 포착했다고 보고하며 사격 개시를 명령했습니다. 그 순간 흑표의 120mm 활광포가 화염을 내뿜었습니다. 초속 1600m가 넘는 속도로 날아간 날개 안정 분리 철갑탄은 적 전차의 전면 장갑을 단숨에 관통했습니다. 엄청난 충격과 함께 적의 전차는 포탑이 하늘로 솟구치며 거대한 불덩어리가 되었고 내부 유폭으로 인한 연쇄 폭발이 일대를 뒤흔들었습니다. 김대위는 멈추지 않고 다음 표적을 지정하며 기동 사격을 지시했습니다. 우리 군의 전차들은 능동 방어 체계를 가동하여 날아오는 적의 대전차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며 거침없이 전진했습니다. 한편 서울 도심에서는 이 소령이 이끄는 부대와 강화한 적 특수부대 사이에 처절한 시가전이 정점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빌딩 사이사이를 누비는 총탄의 궤적들이 밤하늘을 수놓았고 고막을 찢는 듯한 소화기 교전 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이 소령은 인근 대학교 건물 옥상에 배치된 스나이퍼들에게 적의 지휘관을 우선적으로 제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는 무전기 너머로 들려오는 대원들의 거친 숨소리를 들으며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말라고 독려했습니다. 적들은 민간인들을 방패 삼아 건물 내부로 침투하려 시도했지만 우리 대원들은 이미 훈련된 전술대로
층별 소탕 작전을 전개했습니다. 이 소령은 직접 K2 소총을 들고 건물 복도로 진입했습니다. 벽면에는 총탄이 박히며 튄 콘크리트 가루가 가득했고 화약 연기로 인해 눈이 따가울 정도였죠. 그는 코너를 돌 때마다 적의 움직임을 예민하게 살피며 짧고 정확한 단발 사격으로 위협을 제거해 나갔습니다. 공군 작전 통제소의 김대위는 이제 마지막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적의 후속 기갑부대와 증원 병력을 차단하기 위해 공군의 정밀 타격이 절실한 시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상의 EMP 피해로 인해 정밀 유도 무기의 유도가 제한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생존해 있는 K-11제트기 조종사들에게 위험을 무릅쓰고 적어도 침투를 감행하여 적의 보급로를 끊으라고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하늘에서는 우리 공군의 전투기들이 적의 지대공 미사일망을 뚫고 급강하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종사들은 계기판이 오작동하는 극한의 환경 속에서도 오직 육안과 감각에 의존해 적의 기갑 행렬을 포착했습니다. 기체 하부에서 분리된 확산탄들이 적의 전차 대열 위로 쏟아졌고 수천 개의 작은 폭발들이 지면을 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지상에서 이를 지켜보던 우리 장병들은 환호성을 질렀지만 승리의 기쁨을 누리기엔 적의 파상 공세가 너무나도 거셌습니다. 김병장의 자주포 진지에는 이제 마지막 탄약 상자만이 남았습니다. 그의 손은 이미 물집이 터져 피로 물들어 있었고 어깨는 감각이 없을 정도로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탄약을 건네주는 부사수의 눈에서 살고자 하는 열망과 조국을 향한 충성심을 읽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한 발까지 적의 심장에 꽂아 넣겠다고 다짐하며 뜨겁게 달궈진 포신 속으로 포탄을 밀어 넣었습니다. 그때 지하 벙커의 김대위는 레이더 구석에서 아주 작지만 기이한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적의 후방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대형 발사체가 솟구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처음 발사된 핵미사일보다 훨씬 더 거대한 궤적을 그리며 대기권 밖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통제실안은 다시 한번 차가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적이 가진 마지막 최후의 카드가 무엇인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이 소령은 도심의 불길 속에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방금 전에 승전보가 무색하게도 밤하늘 높은 곳에서 다시 한번 불길한 붉은 안광이 번뜩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서울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를 침묵시키려는 적의 마지막 발악처럼 보였습니다. 이 소령은 아이를 안은 채 지하도로 내려가는 시민들의 뒷모습을 보며 권총 손잡이를 부서질 듯 꽉 쥐었습니다. 지하 벙커의 공기는 비릿한 전기 타는 냄새와 인간의 식은땀 냄새가 뒤섞여 숨이 막힐 듯 무거웠습니다. 김대희는 모니터에 새로 나타난 거대한 궤적을 보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미사일 한 발이 아니었습니다. 대기권 밖에서 수십 개의 작은 점으로 갈라지기 시작한 그것은 바로 공포의 다탄두 미사일이었습니다. 하나가 아닌 수십 개의 파멸이 서울과 수도권 전역을 향해 부채꼴 모양으로 퍼지며 쏟아져 내려오고 있었죠. 그는 옆에 있던 요원에게 수동으로 유선 연결을 시도하라고 전류하듯 소리쳤습니다. 자신은 마지막 남은 예비 레이더의 주파수를 맞추기 위해 피가 맺힌 손가락으로 다이얼을 돌렸습니다. 그 시각 서울 도심의 한복판에서는 이 소령이 처절한 사투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빌딩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에는 매캐한 화양 연기와 타버린 고무 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발밑에서는 깨진 유리창 조각들이 걸음을 옮길 때마다 서늘한 비명을 질렀고 멀리서 들려오는 적들의 함성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죠. 이 소령은 소총의 탄창을 갈아 끼우며 옆에 쓰러진 전우의 어깨를 꽉 쥐었습니다. 그는 전우의 눈 속에 담긴 마지막 빛을 보며 반드시 이 땅을 지켜내겠다고 나직하게 맹세했습니다. 그는 대원들에게 탄약을 아끼지 말고 적의 선들을 완전히 무력화하라고 지시하며 다시 한번 총구를 고쳐잡았습니다. 공중에서 강화하던 적의 특수부대원들이 지면에 닿기도 전에 이 소령의 대원들이 뿜어내는 불줄기에 휩쓸렸습니다. 하지만 적들은 숫자로 밀어붙였습니다. 건물 옥상에서 쏘아올린 RPG-7의 탄두가 이 소령이 엄폐로 삼고 있던 장갑차의 측면을 때렸습니다. 고막을 찢는 듯한 폭음과 함께 강철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었고 이 소령은 거대한 충격파에 밀려 뒤로 나뒹굴었습니다. 입안에서는 비릿한 피맛이 났고 머릿속은 종을 치는 듯한 웅웅거림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정신을 차리기 위해 자신의 뺨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비틀거리며 일어나 다시 소총을 들었습니다. 전방의 자주포 진지에서는 김병장이 마지막 한 발의 포탄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포탑 내부의 온도는 이미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섰고 환풍기는 고장난 지 오래였습니다. 그는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닦을 새도 없이 포탄을 장전기에 밀어넣었습니다. 부사수는 이미 탈진하여 바닥에 쓰러져 있었지만 김병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상들의 넋이 깃든 이 땅을 단 한 발자국도 내어줄 수 없다고 생각하며 폐쇄기를 닫았습니다.
육중한 금속이 맞물리는 소리가 포탑 안에 울려 퍼졌고 그는 마지막 사격 좌표를 입력했습니다. 그때 하늘 위에서는 믿기 힘든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다탄두 미사일의 파편들이 구름을 뚫고 내려오며 밤하늘을 수십 개의 붉은 선으로 긋고 있었죠. 그것은 마치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압도적인 공포였습니다. 김대희는 통제실에서 절망적인 수치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현재 요격 자산으로는 저 모든 탄두를 막아내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라는 단어를 머릿속에서 지웠습니다. 그는 생존해 있는 모든 패트리어트 부대와 천공부대의 무전기를 통해 외쳤습니다. 모든 요격탄을 동시 발사하여 탄두의 밀도를 최대한 낮추라고 지시했습니다. 지상에서는 적의 탱크들이 내뿜는 엔진 굉음이 지면을 타고 전달되었습니다. 이 소령은 땅바닥에 귀를 대고 적의 거리를 가늠했습니다. 수백 대의 궤도가 땅을 지식이는 소리는 거대한 파도처럼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원들에게 대전차 미사일 현궁을 준비시키며 적의 선두전차가 사거리 안에 들어올 때까지 숨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긴장감으로 인해 대원들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적의 선두전차가 모퉁이를 도는 순간 이 소령은 사격하라고 소리쳤습니다. 현궁 미사일이 화염을 내뿜으며 전차의 상부를 향해 솟구쳤고 잠시 후 눈부신 화염과 함께 적의 강철 괴물은 멈춰섰습니다. 하지만 적의 후속 전차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동료의 잔해를 밀어내며 계속해서 전진했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이제 강철과 화염이 격돌하는 거대한 용광로가 되었습니다. 이 소령은 뜨거운 열기 속에서 당동면 사이로 거친 숨을 내쉬며 다음 탄약을 준비했습니다. 하늘 높은 곳에서는 우리 군의 마지막 요격탄들이 적의 다탄두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김대위는 화면에서 사라지는 점들을 하나하나 세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 둘, 셋. 요격 성공을 알리는 신호가 깜빡일 때마다 그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여섯 개의 탄두가 요격망을 뚫고 지상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정확히 서울의 심장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김대위는 주먹을 꽉 쥐며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이 소령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죽음의 빛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아름다우면서도 치명적인 빛이었습니다. 그는 근처에 있던 어린 소녀를 품에 안고 가장 튼튼해 보이는 콘크리트 벽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는 소녀의 눈을 가려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지면을 뒤흔드는 진동이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전달되었고 공기는 진공 상태처럼 기이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한 정막 속에서 오직 심장 박동 소리만이 고요를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김병장의 자주포가 마지막 포탄을 발사했습니다. 포탄은 적의 전차대열 한복판에 명중했고 거대한 폭발과 함께 적의 전진이 잠시 주춤했습니다. 김병장은 뜨거운 포신에 기대어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는 안도감과 함께 다가올 운명을 담담히 받아들일 준비를 했습니다. 서울 하늘 위에서 탄두가 기폭하기 직전 마지막 섬광이 도시의 모든 건물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지하 벙커의 공기는 비릿한 전기 타는 냄새와 인간의 식은땀 냄새가 뒤섞여 숨이 막힐 듯 무거웠습니다. 김대희는 모니터에 새로 나타난 거대한 궤적을 보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미사일 한 발이 아니었습니다. 대기권 밖에서 수십 개의 작은 점으로 갈라지기 시작한 그것은 바로 공포의 다탄두 미사일이었습니다. 하나가 아닌 수십 개의 파멸이 서울과 수도권 전역을 향해 부채꼴 모양으로 퍼지며 쏟아져 내려오고 있었죠. 그는 옆에 있던 요원에게 수동으로 유선 연결을 시도하라고 전류하듯 소리쳤습니다. 자신은 마지막 남은 예비 레이더의 주파수를 맞추기 위해 피가 맺힌 손가락으로 다이얼을 돌렸습니다. 그 시각 서울 도심의 한복판에서는 이 소령이 처절한 사투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빌딩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에는 매캐한 화양 연기와 타버린 고무 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발밑에서는 깨진 유리창 조각들이 걸음을 옮길 때마다 서늘한 비명을 질렀고 멀리서 들려오는 적들의 함성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죠. 이 소령은 소총의 탄창을 갈아 끼우며 옆에 쓰러진 전우의 어깨를 꽉 쥐었습니다. 그는 전우의 눈 속에 담긴 마지막 빛을 보며 반드시 이 땅을 지켜내겠다고 나직하게 맹세했습니다. 그는 대원들에게 탄약을 아끼지 말고 적의 선들을 완전히 무력화하라고 지시하며 다시 한번 총구를 고쳐잡았습니다. 공중에서 강화하던 적의 특수부대원들이 지면에 닿기도 전에
이 소령의 대원들이 뿜어내는 불줄기에 휩쓸렸습니다. 하지만 적들은 숫자로 밀어붙였습니다. 건물 옥상에서 쏘아올린 RPG-7의 탄두가 이 소령이 엄폐로 삼고 있던 장갑차의 측면을 때렸습니다. 고막을 찢는 듯한 폭음과 함께 강철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었고 이 소령은 거대한 충격파에 밀려 뒤로 나뒹굴었습니다. 입안에서는 비릿한 피맛이 났고 머릿속은 종을 치는 듯한 웅웅거림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정신을 차리기 위해 자신의 뺨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비틀거리며 일어나 다시 소총을 들었습니다. 전방의 자주포 진지에서는 김병장이 마지막 한 발의 포탄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포탑 내부의 온도는 이미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섰고 환풍기는 고장난 지 오래였습니다. 그는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닦을 새도 없이 포탄을 장전기에 밀어넣었습니다. 부사수는 이미 탈진하여 바닥에 쓰러져 있었지만 김병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상들의 넋이 깃든 이 땅을 단 한 발자국도 내어줄 수 없다고 생각하며 폐쇄기를 닫았습니다. 육중한 금속이 맞물리는 소리가 포탑 안에 울려 퍼졌고 그는 마지막 사격 좌표를 입력했습니다. 그때 하늘 위에서는 믿기 힘든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다탄두 미사일의 파편들이 구름을 뚫고 내려오며 밤하늘을 수십 개의 붉은 선으로 긋고 있었죠. 그것은 마치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압도적인 공포였습니다. 김대위는 통제실에서 절망적인 수치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현재의 요격 자산으로는 저 모든 탄두를 막아내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라는 단어를 머릿속에서 지웠습니다. 그는 생존해 있는 모든 패트리어트 부대와 천공 부대의 무전기를 통해 외쳤습니다. 모든 요격탄을 동시 발사하여 탄두의 밀도를 최대한 낮추라고 지시했습니다. 지상에서는 적의 탱크들이 내뿜는 엔진 굉음이 지면을 타고 전달되었습니다. 이 소령은 땅바닥에 귀를 대고 적의 거리를 가늠했습니다. 수백 대의 궤도가 땅을 지식이는 소리는 거대한 파도처럼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원들에게 대전차 미사일 현궁을 준비시키며 적의 선두전차가 사거리 안에 들어올 때까지 숨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긴장감으로 인해 대원들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적의 선두전차가 모퉁이를 도는 순간 이 소령은 사격하라고 소리쳤습니다. 현궁 미사일이 화염을 내뿜으며 전차의 상부를 향해 솟구쳤고 잠시 후 눈부신 화염과 함께 적의 강철 괴물은 멈춰섰습니다. 하지만 적의 후속 전차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동료의 잔해를 밀어내며 계속해서 전진했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이제 강철과 화염이 격돌하는 거대한 용광로가 되었습니다. 이 소령은 뜨거운 열기 속에서 방독면 사이로 거친 숨을 내쉬며 다음 탄약을 준비했습니다. 하늘 높은 곳에서는 우리 군의 마지막 요격탄들이 적의 다탄두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김대위는 화면에서 사라지는 점들을 하나하나 세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 둘, 셋. 요격 성공을 알리는 신호가 깜빡일 때마다 그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여섯 개의 탄두가 요격망을 뚫고 지상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정확히 서울의 심장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김대위는 주먹을 꽉 쥐며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이 소령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죽음의 빛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아름다우면서도 치명적인 빛이었습니다. 그는 근처에 있던 어린 소녀를 품에 안고 가장 튼튼해 보이는 콘크리트 벽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는 소녀의 눈을 가려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지면을 뒤흔드는 진동이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전달되었고 공기는 진공 상태처럼 기이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한 정막 속에서 오직 심장 박동 소리만이 고요를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김병장의 자주포가 마지막 포탄을 발사했습니다. 포탄은 적의 전차대열 한복판에 명중했고 거대한 폭발과 함께 적의 전진이 잠시 주춤했습니다. 김병장은 뜨거운 포신에 기대어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는 안도감과 함께 다가올 운명을 담담히 받아들일 준비를 했습니다. 서울 하늘 위에서 탄두가 기폭하기 직전 마지막 섬광이 도시의 모든 건물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태양보다 수만 배는 더 강렬한 하얀 빛이 서울의 모든 하늘을 단숨에 집어삼켰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눈이 부신 수준을 넘어 망막을 태워버릴 듯한 압도적인 에너지의 분출이었죠. 이 소령은 콘크리트 벽 뒤에 몸을 웅크린 채 소녀를 가슴 깊숙이 끌어안았습니다. 담벼락 너머에서 느껴지는 열기는
마치 거대한 용광로의 문이 열린 듯 살을 에이는 듯한 통증을 전달했습니다. 공기 중에 산소가 순식간에 타들어가며 숨을 쉴 때마다 허파가 타는 듯한 감각이 전신을 지배했습니다. 그는 소녀에게 눈을 감고 절대 뜨지 말라고, 곧 지나갈 것이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다독였습니다. 지하 수백 미터 깊숙한 곳의 작전 통제실에서도 그 충격은 고스란히 전달되었습니다. 김대위는 암흑 속에서 비상 조명만이 깜빡이는 모니터를 주시했습니다. 최후의 순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비밀리에 개발했던 실험용 고출력 레이더 요격 체계가 가동되었습니다. 그것은 전력 공급이 차단되기 직전 마지막 남은 에너지를 한 점으로 모아 하늘을 향해 쏘아올린 인류의 마지막 저항이었습니다. 푸른빛의 광선이 성층권을 뚫고 올라가 적의 탄두 하단부를 정밀하게 타격했습니다. 탄두의 기폭장치가 완전히 작동하기 불과 0.001초 전이었습니다. 레이저의 고열에 노출된 탄두의 외피가 녹아내리며 내부의 정밀 회로가 합선되었습니다. 완전한 핵분열이 일어나는 대신 불완전한 폭발이 공중에서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그 위력만으로도 서울의 대기는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폭풍은 음속의 몇 배에 달하는 속도로 지상을 향해 내려쳤고 고층 빌딩의 외벽들은 마치 모래성처럼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소령은 귀를 막고 바닥에 밀착했습니다. 고막이 타질 듯한 압력의 변화가 느껴졌고 주변의 모든 산소는 진공 청소기로 빨아들이듯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그는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품에 안긴 소녀의 작은 심장 박동만이 그를 현실에 붙들어 매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원들에게 무전으로 피해 상황을 확인하려 했으나 돌아오는 것은 지직거리는 공전 잡음뿐이었습니다. 지상의 모든 전자기기는 이미 EMP 파동에 의해 완전히 무력화된 상태였습니다. 전방의 자주포 진지에서도 상황은 참혹했습니다. 김 병장은 포탑 밖으로 쏟아지는 뜨거운 열기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해치를 굳게 잠갔습니다. 주변의 나무들은 순식간에 수치되어 버렸고 지면은 거대한 열기에 의해 유리처럼 매끄럽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적의 전차 대열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적들은 자신들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방사능 낙진이 떨어지는 들판을 가로질러 아군 진지를 향해 전속력으로 돌진해 왔습니다. 김 병장은 수동 조준경에 눈을 대고 다가오는 적의 폭풍호 전차를 노려보았습니다. 이제 거리는 불과 500m였습니다. 포신을 돌리는 유압 시스템마저 멈춰버린 상황에서 김 병장은 수동 핸들을 미친 듯이 돌려 포구를 조절했습니다. 근육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몰려왔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옆부대에서 산화한 전우들의 얼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마침내 적의 전차 궤도가 조준경 정중앙에 들어오는 순간 사격용 줄을 힘껏 당겼습니다. 육중한 포성이 터져나오며 마지막 탄환이 적의 전면 장갑을 강타했습니다. 서울 도심의 하늘은 이제 핏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공중에서 터진 탄두의 잔해들이 방사성 물질을 머금은 채 검은 비가 되어 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소령은 방독면의 필터를 다시 한번 점검하며 대원들에게 화학전 방어 태세를 갖추라고 수신호로 지시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름다웠던 도시는 이제 연기와 불꽃만이 가득한 폐허로 변해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적의 구둣발 소리는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공군 작전 통제소의 김대위는 복구된 비상유선 통신을 통해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적의 특수부대원들이 이미 한강 하구를 건너 김포와 고양 일대에 대규모로 상륙했다는 보고였습니다. 그들은 혼란을 틈타 서울의 주요 국가시설을 점령하기 위해 빠른 속도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김대위는 남아있는 모든 병력에게 최후의 방어선을 구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소령은 건물 지하에서 시민들을 보호하며 입구에 기관총을 거치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붉은 안광을 띤 적들의 적외선 조준경 불빛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적들은 마치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다가와 건물을 포위했습니다. 이 소령은 대원들에게 사격 통제 명령을 내리며 적이 계단 끝까지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나직하게 지시했습니다. 그의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고였고 방독면 너머로 들리는 자신의 거친 숨소리만이 고요한 어둠을 채웠습니다. 마침내 적의 선두병이 건물 입구의 유리창을 깨고 진입하는 순간 이 소령은 사격 개시를 명령했습니다.
어둠을 가르는 천구의 화염이 복도를 눈부시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적들의 숫자는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쓰러진 동료를 밟고 넘어오며 끊임없이 밀고 들어왔습니다. 이 소령은 수류탄의 안전핀을 뽀으며 이것이 자신의 마지막 임무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하시설 깊숙한 곳에서 정체불명의 육중한 진동이 다시 한번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적의 공격도 아군의 포격도 아닌 전혀 다른 성질의 떨림이었습니다. 지하의 깊은 곳에서부터 전해져 오는 진동은 단순한 포격의 흔들림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것은 마치 잠들어 있던 거대한 대지가 기지개를 켜며 포효하는 듯한 묵직하고도 질긴 울림이었죠. 이 소령은 건물 지하의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을 통해 전달되는 그 기묘한 박동을 느끼며 옆에 있던 통신병에게 이것이 아군의 반격 신호인지 확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통신 장비는 여전히 EMP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죽은 듯 침묵하고 있었고 오직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대원들의 눈빛만이 유일한 등불이 되어주었습니다. 이 소령은 자신의 앞에 다가온 적의 선두병을 향해 차갑게 식은 K2 소총의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총구에서 뿜어져 나온 화염은 짧은 순간 복도의 어둠을 찢어발겼고 적의 침입자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는 대원들에게 탄약을 아끼기 위해 조준 사격에 집중하고 적이 완전히 진입할 때까지 거리를 유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으며 공포에 질려있던 대원들은 지휘관의 평정심을 보며 다시금 전열을 가다듬었습니다. 그 시각 오산의 지하 벙커에서는 김대위가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전력이 차단되었던 예비 통제반의 모니터가 하나둘씩 푸른 빛을 내며 깨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것은 대한민국이 수십 년간 극비리에 준비해온 독자적인 지하 유선 통신망인 철간망이 활성화된 증거였습니다. 김대희는 떨리는 손으로 키보드를 두드려 현재의 전황을 파악했습니다. 화면 위에는 서울과 수도권 각지에 숨겨져 있던 무인 발사대들이 가동 준비를 마쳤다는 신호가 줄지어 나타났습니다. 김대희는 상급 부대로부터 내려온 최후의 반격 명령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적의 발사 원점과 지휘부를 타격하기 위한 현무 시리즈 미사일들의 동시 발사 승인이었죠. 그는 요원들에게 발사 좌표를 전송하고 적의 레이더망이 우리를 포착하기 전에 신속하게 작전을 수행하라고 소리쳤습니다. 통제실안은 다시금 긴박한 열기로 가득 찼고 냉각팬이 돌아가는 기계음은 승리를 향한 서곡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지상의 전방진지에서 마지막을 준비하던 김병장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진지 바로 옆 산비탈의 거대한 암벽이 기계적인 소음을 내며 갈라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단순한 산이 아니라 거대한 미사일 사일로를 숨기고 있던 요새였습니다. 육중한 강철 덮개가 열리며 뿜어져 나온 수증기와 화염은 주변의 매연을 단숨에 걷어냈습니다. 현무포 미사일의 거대한 몸체가 지면을 뒤흔들며 하늘로 솟구치는 모습은 마치 승천하는 용의 형상과도 같았습니다. 김병장은 그 압도적인 광경을 보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엇인가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옆에 쓰러져 있던 부사수를 흔들어 깨우며 저것을 보라고, 우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힘차게 외쳤습니다. 미사일이 내뿜는 화염의 열기는 차가운 전장에 공기를 데웠고 대지를 짓누르던 적 전차들의 엔진 소음은 미사일 발사의 굉음에 묻혀버렸습니다. 그것은 절망 속에서 피어난 가장 강력한 희망의 불꽃이었습니다. 서울 도심에서는 이 소령이 건물 계단을 타고 올라오는 적들을 향해 수류탄을 투척했습니다. 폭발과 함께 건물 전체가 요동쳤고 먼지와 연기가 시야를 가렸습니다. 그는 대원들에게 대검을 착용하라고 지시하며 이제부터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는 백병전이 시작될 것임을 알렸습니다. 그는 품 안의 소녀를 안전한 구석으로 옮기고 자신의 K2 소총 끝에 차가운 금속의 대검을 장착했습니다. 이 소령은 적의 특수부대원들이 연기 속에서 나타나자마자 거칠게 몸을 날렸습니다. 총탄이 오가는 긴박한 순간 속에서 그는 적의 심장을 향해 정확하게 대검을 밀어넣었습니다. 손목을 타고 전해지는 둔탁한 감촉은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는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조국의 심장부인 서울을 더럽히는 적들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대원들에게 우리가 죽더라도 서울은 살아남아야 한다고 소리치며 앞장서서 적진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아군의 현무 미사일들이 적의 평양 지휘부를 향해
성층권을 가르며 날아갔습니다. 김대희는 위성 화면을 통해 미사일들이 정확하게 궤도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적의 방공망은 아군의 압도적인 물량과 속도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평양 인근의 지하 벙커와 주요 미사일 기지들은 아군의 정밀 타격에 의해 하나둘씩 거대한 화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김대위는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고 혼잣말을 하며 다음 공격 목표를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예감도 잠시였습니다. 서울의 지하철역으로 대피했던 시민들 사이에서 기이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적의 화학탄두가 도심 북쪽에서 폭발하여 정체불명의 노란 가스가 바람을 타고 남하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령은 통신병으로부터 수신호를 통해 이 소식을 전달받고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즉시 대원들에게 모든 민간인에게 방독면을 배포하고 방독면이 부족할 경우 젖은 수건으로 입과 코를 막게 하라고 급박하게 지시했습니다. 바람을 타고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는 이제 서울의 고층 빌딩 사이사이를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공기는 기이하게 달콤하면서도 코를 찌르는 듯한 악취를 풍겼고 거리를 지키던 가로수들은 순식간에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이 소령은 연기로 가득 찬 복도에서 적과 다시 마주했습니다. 시야는 흐릿했고 방독면 필터 너머로 들리는 자신의 거친 호흡소리만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흐릿해지는 정신을 가다듬으며 청구를 고쳐잡았습니다. 그때 건물의 무너진 벽 너머로 거대한 금속의 굉음이 다시 한번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아군의 K2 전차들이 도심의 대로를 가로지르며 적의 후방을 타격하기 위해 진입하고 있는 소리였습니다. 건물 외벽을 뚫고 들어오는 거대한 무한궤도의 진동은 마치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난 듯 건물의 뼈대를 뒤흔들었습니다. 이 소령은 먼지 자욱한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대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연기를 뚫고 위풍당당하게 전진하는 우리 군의 K2 흡표 전차들이 줄을 지어 나타나고 있었죠. 전차의 1500마력 엔진이 내뿜는 육중한 배기음은 도심의 공기를 무겁게 눌렀고 전차장 해치 위로 솟아오른 기관총은 적의 복병들을 향해 쉼없이 불을 뿜었습니다. 이 소령은 대원들에게 아군의 기갑부대가 도착했으니 즉시 지상으로 내려가 전차들과 보조를 맞추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방독면 정화통을 마지막으로 조이며 소녀를 다른 대원에게 인계하여 안전한 후방으로 이송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제 그는 수비가 아닌 반격의 선봉에 서야 했습니다. 건물 계단을 뛰어내려가는 그의 궁화 소리는 비장한 각오를 담아 콘크리트 바닥을 울렸습니다. 대로에 올라선 이 소령의 눈앞에는 지옥 같은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노란 화학가스가 지면을 따라 뱀처럼 기어다니고 있었고 그 속에서 방독면을 쓴 적들이 필사적으로 아군 전차의 측면을 노리며 달려들고 있었죠. 하지만 K2 전차의 능동 방어 체계는 적의 공격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적이 발사한 RPG-7 탄두가 전차에 닿기도 전에 전차 상단에서 발사된 대용탄이 공중에서 그것을 정확히 맞추어 폭발시켰습니다. 불꽃이 사방으로 튀며 적의 기습 시도를 무위로 돌려놓았습니다. 이 소령은 전차의 엄폐물 삼아 전진하며 전방의 적들을 향해 소총을 발사했습니다. 그는 전차장에게 무전 수신호를 보내며 우측 건물의 적 매복 지점을 타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흑표 전차의 120mm 주포가 서서히 고개를 돌리더니 이내 고막을 찢는 듯한 파열음과 함께 화염을 토해냈습니다. 포탄이 명중한 건물 옥상은 순식간에 가루가 되어 흩날렸고 그곳에 숨어있던 적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포구에서 뿜어져 나온 충격파는 주변의 공기를 일순간 진공 상태로 만들었고 이 소령의 가슴팍까지 먹먹한 압박감을 전달했습니다. 한편 지하 벙커의 김대위는 철간망을 통해 들어오는 실시간 전황 보고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적의 화학가스가 바람의 방향을 타고 북쪽으로 되돌아가고 있다는 기상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전방의 모든 부대에 전파하며 지금이 적의 혼란을 틈타 밀어붙일 적기라고 보고했습니다. 김대위는 또한 적의 후방 보급로를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 남아있는 육군 항공대의 HA-64E 아파치 공격 헬기들을 출격시키라고 상급부대에 제안했습니다. 하늘은 다시 한번 아군의 전력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EMP의 그늘에서 벗어난 공격 헬기들이 건물 사이를 낮게 비행하며 적의 보급 차량들을 사냥하기 시작했습니다. 헬파이어 미사일이 긴 궤적을 그리며 적의 장갑차들을 하나둘씩 무력화했고 30mm 기관포의 둔탁한 타격음이 서울의 하늘을 수놓았습니다. 이 소령은 머리 위를 지나는 아군 헬기의 위용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절망적이었던 전황이 조금씩 우리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전방의 김병장이 처한 상황은 여전히 위태로웠습니다.
적의 전차군단은 아군의 현무 미사일 공격에도 불구하고 남은 전력을 긁어모아 최후의 돌파를 시도하고 있었죠. 김 병장은 뜨겁게 달궈진 자주포 내부에서 쉴 새 없이 포탄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팔 근육은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고 입안은 타들어가는 갈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포대가 무너지면 서울로 향하는 길이 완전히 열린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김 병장은 중대장에게 현재 탄약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고하며 근접 사격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적의 전차들이 사거리 안으로 깁스 들어오기를 기다렸다가 한 번에 섬멸하겠다는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중대장은 그의 제안을 승인하며 끝까지 자리를 지키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김 병장은 조준경 너머로 다가오는 적의 거대한 철갑 무리를 응시했습니다. 적 전차의 포신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발사 버튼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지상의 이 소룡은 도심의 대로를 따라 전진하며 적의 저항이 눈에 띄게 약해졌음을 느꼈습니다. 화학가스는 역풍을 타고 북쪽으로 밀려났고 방독면을 벗은 시민들이 지하시설에서 하나둘씩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고 있었죠. 하지만 이 소령은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적의 주의부가 아직 건재하다면 그들은 반드시 최후의 수단을 동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대원들에게 주변 건물의 잔적들을 소탕하며 계속해서 북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때 김대위의 모니터에 기이한 좌표가 다시 포착되었습니다. 적의 지휘부가 위치한 지하시설 인근에서 강력한 열 신호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공격을 위한 발사가 아니라 무언가 거대한 시설을 자폭시키려는 움직임으로 보였습니다. 김대위는 적들이 자신들의 패배를 직감하고 모든 자료와 시설을 인멸하려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즉시 특수전 사령부에 전달하며 적 지휘부를 생포하거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긴급 투입이 필요하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소령은 서울 북쪽 외곽에 도달했을 때 멀리 평양 방향의 하늘이 비정상적으로 붉게 타오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아군의 현무 미사일들이 목표에 정확히 명중하여 적의 심장부를 불태우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 순간 이 소령의 발밑에서 다시 한번 거대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방금 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강력한 이 진동은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 거대한 것이 솟구쳐 오른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지면을 타고 올라오는 육중한 떨림은 단순한 물리적 진동을 넘어 인간의 본능적인 공포를 자극하는 거대한 파동이었습니다. 이 소령은 발바닥에서부터 타고 올라오는 기분 나쁜 전율에 몸을 휘청였습니다. 그는 주변의 대원들에게 무너질 위험이 있는 구조물에서 멀어지라고 수신호로 긴급히 지시했습니다. 공기 중에는 미세한 흙먼지가 안개처럼 피어올랐고 도심의 깨진 유리 조각들이 아스팔트 위에서 춤추듯 잘그락거리는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고 있었죠. 오산의 지하 벙커에서 모니터를 주시하던 김대위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데이터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적의 지휘부가 위치한 평양 인근 대동강 하구의 지하 수백 미터 지점에서 거대한 인공 지진파가 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자폭이 아니었습니다. 적들이 패배를 직감하고 자신들의 최후와 함께 한반도 전체의 지각을 뒤흔들 정도의 거대한 지하시설을 통째로 붕괴시키며 유발한 충격파였습니다. 김대위는 이 충격이 서해안의 해수면을 자극하여 거대한 파도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즉시 해안가 부대들의 고지대로 대피하라는 긴급 파전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소령은 먼 발치에서 보이는 북쪽 하늘이 검게 변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지면 아래에서 뿜어져 나온 압력이 대기를 밀어내며 거대한 구름 기둥을 형성하고 있었죠. 그는 가슴속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끼며 방독면의 정화통을 다시 한번 움켜쥐었습니다. 입안에서는 철분 냄새가 섞인 쓴맛이 맴돌았고 헬멧의 턱끈이 땀에 젖어 묵직하게 피부를 짓눌렀습니다. 그는 대원들에게 방어선을 더욱 공고히 하라고 명령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시민들의 대피로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무렵 전방의 사수였던 김 병장은 자신의 자주포 내부에서 마지막 힘을 쥐어짜고 있었습니다. 자주포의 열기는 이미 인간이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고 금속이 팽창하며 내는 삐걱거리는 소리가 좁은 내부를 가득 채웠죠. 김 병장은 조준경 너머로 다가오는 적의 마지막 전차 대열을 응시했습니다. 적들은 거대한 지진파로 인해 지면이 갈라지는 와중에도 광기에 서린 듯 전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 병장은 부사수에게 정신 차리라고, 우리가 여기서 무너지면 뒤에 있는 부모와 형제들이 눈을 감지 못한다고 소리치며 장전 손잡이를 당겼습니다.
포신에서 뿜어져 나온 화염은 지진으로 갈라진 대지의 틈새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탄환은 공기를 가리며 날아가 적 전차의 궤도를 정확히 타격했고 육중한 철갑괴물은 비틀거리며 멈춰섰습니다. 김병장은 승리의 환호성 대신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다음 탄약을 쳐das습니다. 하지만 이미 바닥은 비어 있었고 그는 자신의 권총을 뽑아들며 포탑 밖으로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는 강철의 대결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와 의지가 맞붙는 6턴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령은 도심 외곽의 고가도로 위에서 아군의 K2 전차들이 적의 공수부대원들과 엉켜 싸우는 처절한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흑표 전차의 포탑 위로 기어오르는 적들을 향해 우리 보병들이 소총을 난사했고 전차는 급격한 회전으로 적들을 지면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공중에서는 아군 아파치 헬기들이 적의 지대공 미사일 공격을 피하기 위해 플레어를 사방으로 뿌리며 화려하고도 슬픈 불꽃놀이를 연출하고 있었죠. 이 소령은 대원들에게 저들을 도와야 한다고 외치며 고가도로 아래로 몸을 날렸습니다. 지하 벙커의 김대위는 복구된 인공위성 영상을 통해 한반도 주변의 해수면이 요동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평양 지하시설의 붕괴로 발생한 충격파가 서해안으로 전도되며 거대한 파동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그는 해안 방어선을 지키고 있는 해병대원들이 위험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대위는 떨리는 목소리로 해군 사령부에 연락하여 모든 함정은 수심이 깊은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해안과 병력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높은 곳으로 이동하라고 보고했습니다. 그의 손끝은 여전히 키보드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소령은 도심의 불길 속에서 적의 정예 특수부대원들과 육박전을 벌였습니다. 소총의 탄환이 떨어진 상태에서 그는 단검과 야전삽을 휘두르며 적의 숨통을 조여갔습니다. 적들은 굶주린 짐승처럼 달려들었지만 이 소령의 눈에는 조국을 지키겠다는 서슬퍼런 살기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적의 목덜미를 움켜쥐고 단번에 제압하며 주변의 전우들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목이 터져라 음원했습니다. 그의 군복은 이미 자신의 피와 적의 흔적으로 검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전방의 김병장은 자주포 위로 올라온 적과 마주했습니다. 적은 권총을 겨누었지만 김병장이 더 빨랐습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적의 손목을 쳐내고 그대로 어깨를 들이받아 전차 아래로 밀쳐냈습니다. 그는 거친 숨을 내쉬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아군의 자주포 부대원들은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처절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지면의 붕괴 소음과 무기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뒤섞여 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그때 하늘 위에서 다시 한번 눈부신 성광이 번뜩였습니다. 이번에는 적의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공군의 최신형 스텔스 전투기들이 적의 지휘시설 잔해를 완전히 소탕하기 위해 투입된 것이었습니다. 정밀 유도 폭탄들이 하늘을 가르며 떨어졌고 지면 아래에서 꿈틀대던 적의 마지막 저항 시도들은 거대한 폭발과 함께 영원히 침묵했습니다. 김대위는 화면을 통해 적의 주요 신호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소령은 무너진 건물의 잔해 위에 서서 북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검은 구름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지만 전장의 참혹함은 여전했습니다. 그는 옆에 있는 대원에게 우리가 이긴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대원은 대답 대신 눈물을 닦으며 이 소령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하지만 안도감도 잠시 이 소령은 무전기에서 들려오는 긴박한 암호문을 듣고 다시 표정을 굳혔습니다. 서해안에서 밀려오는 거대한 파도가 이미 해안 방어선을 덮치기 시작했다는 전언이었습니다. 서해안의 수평선 너머에서 밀려오는 그것은 단순한 파도가 아니었습니다. 평양 지하 수백 미터 아래에서 터져나온 거대한 충격은 서해의 얕은 바다 밑바닥을 통째로 뒤흔들었고 그 반작용으로 일어난 해일은 거대한 검은 벽이 되어 인천과 평택함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죠. 인천 해역에 전개해 있던 세종대왕함의 함교에서 박소령은 레이더 화면을 가득 채운 기이한 신호를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파고의 높이는 이미 10m를 훌쩍 넘어서고 있었고 그 속도는 시속 800km에 달하는 초음속의 위협이었습니다. 박소령은 즉시 모든 승조원에게 격벽을 폐쇄하고 선체 내부의 고정 상태를 점검하라고 긴박하게 명령했습니다. 그는 함정을 파도의 방향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하여 전속력으로 전진하라고 지시했죠. 해안가에 정박해 있던 소형 함정들은 이미 뒤로 물러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거대한 파도의 그림자가 항구를 덮치는 순간 육중한 콘크리트 방파제는 마치 과자 부서지듯 힘없이 가루가 되어 흩날렸습니다.
바닷물은 도시의 건물 사이사이를 뱀처럼 파고들며 모든 것을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도심의 고층 빌딩 위에 서 있던 이 소령은 북서쪽 하늘에서 들려오는 웅장하고도 기분 나쁜 포효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다가 육지를 때리는 소리이자 자연이 내뿜는 마지막 경고와도 같았죠. 그는 대원들에게 무전으로 현재의 위치를 보고받으며 해안가 인근 부대들의 생존 여부를 확인하라고 다급히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여전히 지직거리는 잡음뿐이었습니다. 이 소령은 옆에 서 있던 상사에게 지도가 그려진 종이를 내밀며 해일이 도달할 예상 범위를 계산해 고지대로 시민들을 신속히 이동시키라고 소리쳤습니다. 공군 작전 통계소의 김대위는 암흑 속에서 비상조명 장치에 의지해 위성 지도를 분석했습니다. 적의 최후 자폭으로 발생한 지진파는 서해안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지갑판에 미세한 균열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강원도 산악지대 지하 4일로에서 대기 중인 우리 군의 전략 자산들이 집안 침하로 인해 손상될까봐 노심초사했습니다. 김대위는 현장 지휘관들에게 시설의 수평 상태를 유지하고 비상구동 장치를 수동으로 전환하라고 보고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통제실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의지만큼은 서슬퍼런 칼날 같았습니다. 전방의 자주포 진지에서 적과 육탄전을 벌이던 김병장은 지면이 아래로 훅 꺼지는 듯한 기이한 감각에 중심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진지 곳곳에서 거대한 구덩이가 생겨나며 적의 전차들과 아군의 자주포가 동시에 흙더미 속으로 빨려 들어갔죠. 김병장은 무너진 흙더미를 손톱이 빠지도록 긁어내며 밖으로 기어나왔습니다. 주변은 온통 뿌연 먼지로 가득해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옆에서 신음하는 부사수를 발견하고 그의 옷덜미를 잡아채어 단단한 지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적들은 이미 전의를 상실한 채 갈라진 대지 틈에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해안가의 인천항에서는 박소령의 세종대왕함이 거대한 파도의 정점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함체 전체가 삐걱거리며 비명을 질렀고 강력한 중력의 변화에 승조원들은 벽에 부딪히며 고통을 견뎌야 했죠. 함교의 유리창 너머로 비친 것은 물에 잠긴 도시의 참혹한 풍경이었습니다. 수만 톤의 바닷물이 도심 깊숙한 곳까지 밀고 들어와 불타고 있던 잔해들을 일시에 꺼뜨렸지만 그 자리를 거대한 진흙탕과 잔해들이 메웠습니다. 박소령은 파도가 지나간 자리를 보며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구조 헬기를 띄워 물속에 남겨진 이들을 수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서울의 이 소령은 고층 빌딩 옥상에서 헬기 레페를 통해 내려오는 아군 특수부대원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적의 지휘부가 붕괴된 틈을 타 평양 깊숙한 곳에서 확보한 기밀 저장 장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소령은 그것이 이번 전쟁의 마침표를 찍을 중요한 열쇠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대원들에게 이 장치를 오산의 지하 벙커로 안전하게 수송하기 위해 사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적의 잔당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화학가스로 가득 찬 도심 하수구를 통해 기어나온 적의 결사대원들이 이 소령의 위치를 포위하며 마지막 자살 공격을 감행해왔습니다. 이 소령은 총탄이 빗발치는 옥상 난간 끝에서 소총을 고쳐잡았습니다. 그는 대원들에게 자신을 엄호하라고 소리치며 직접 저장장치를 품에 안고 헬기에 몸을 실으려 했습니다. 그때 적의 저격수가 쏜 탄환이 헬기의 로터 부분을 때렸습니다. 헬기는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고 이 소령은 아슬아슬하게 헬기 문틀을 잡고 버텼습니다. 발 아래로는 거대한 해일이 휩쓸고 지나간 진흙탕의 서울거리가 까마득하게 보였습니다. 그는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안으로 몸을 던졌고 대원들에게 즉시 이륙하라고 외쳤습니다. 김병장은 전방의 진지에서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K9 자주포를 살폈습니다. 포신은 휘어져 있었고 기동은 불가능했지만 무전기에서 흘러나오는 김대위의 긴박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자신의 위치에서 불과 2km 떨어진 산기슭에 적의 기폭장치가 숨겨져 있다는 내용이었죠. 김병장은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도보로 그곳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에 든 야전삭과 단검 한 자루만이 전부였지만 조국의 심장이 멈추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사명감 하나로 가파른 산길을 올랐습니다. 이 소령을 태운 헬기는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오산으로 향했습니다. 뒤를 쫓아오는 적의 수송기들과 아군의 전투기들이 공중에서 뒤엉켜 불꽃을 튀겼습니다.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까지 모든 것이 소용돌이치는 이 거대한 비극의 한복판에서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은 갑자의 자리에서 최후의 1분을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이 소령은 품 안의 장치를 더욱 꽉 쥐며 반드시 이 데이터를 전달해 이 전쟁의 비극을 끝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순간
헬기 뒤편에서 거대한 폭발음이 다시 한번 들려왔습니다. 헬리콥터의 로터가 비명을 지르며 불꽃을 뿜어댔고 기체는 중심을 잃은 채 오산 기지의 활주로를 향해 위태롭게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이 소령은 추락의 충격으로 어깨가 탈구되는 고통을 느꼈지만 가슴에 품은 기밀 저장 장치를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타는 기체에서 기어나와 피 섞인 침을 내뱉으며 지하 벙커를 향해 달렸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헬기의 폭발음이 고막을 때렸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땅의 파멸을 막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가 그의 멈춰가는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죠. 지하 벙커 입구에서 대기하던 김대위는 피투성이가 된 이 소령을 부축하며 저장 장치를 건네받았습니다. 그는 즉시 메인 컴퓨터에 장치를 연결했고 수만 개의 복잡한 암호문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김대위의 손가락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적들이 설정해둔 마지막 자폭 시퀀스가 작동하기까지 남은 시간은 단 5분이었습니다. 통제실 안의 모든 요원은 숨을 죽인 채 화면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공기 중에는 타들어가는 전기 회로의 냄새와 긴장감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전방의 산기슭에서는 김병장이 적의 지하 기폭장치 앞에 도달했습니다. 흙더미를 파헤치자 드러난 차가운 금속체에는 붉은색 타이머가 전멸하고 있었죠. 김병장은 무전기를 통해 김대위의 지시를 기다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야전삽으로 복잡하게 얽힌 전선들을 하나하나 골라냈습니다. 손등 위로 떨어지는 땀방울이 기폭장치의 표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김병장은 멀리서 들려오는 아군 포병대의 반격 소리를 들으며 자신이 이 선을 끊는 순간 비로소 평화가 찾아올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마침내 김대위가 암호 해독에 성공했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는 전군에 전파되는 방송망을 통해 지금 즉시 모든 기폭장치의 파란색 전선을 절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김병장은 주저없이 자신의 단검을 휘둘러 전선을 끊어냈습니다. 붉게 빛나던 타이머가 일순간 멈췄고 산 전체를 뒤흔들던 불길한 진동도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김병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흙 묻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안도감과 함께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서울 도심에서는 이 소령의 대원들이 마지막까지 저항하던 적의 잔당들을 완전히 제압했습니다. 노란 화학가스는 바람을 타고 북쪽으로 완전히 물러갔고 잿빛 구름 사이로 눈부신 아침 햇살이 한강의 물결 위로 쏟아졌습니다. 지하철역에 대피해 있던 시민들은 하나둘씩 밖으로 나와 서로를 껴안으며 살아남았음을 확인했습니다. 폐허가 된 거리 곳곳에서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는 함성이 울려 퍼졌고 태극기가 건물 옥상마다 다시금 높게 개양되었습니다. 오산의 지하 벙커에서 이 소령과 김대위는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들의 군복은 갈기갈기 찢기고 검은 그을음으로 덮여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승리의 자부심으로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습니다. 김대위는 모니터에 나타난 아군 전투기들의 복귀 신호를 확인하며 승전보를 전파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무너지지 않았고 적들의 광기 어린 도발은 우리 국군의 압도적인 의지와 용기 앞에 완전히 분쇄되었습니다. 북녘 하늘 너머로 적의 지휘부가 완전히 침묵했음을 알리는 정찰 영상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군의 현무 미사일들은 적의 심장부를 정확히 타격하여 제기의 싹을 잘라버렸고 한반도에는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이 소령은 옥상으로 올라가 차가운 새벽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애국가의 선율이 도시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듯 했습니다. 김병장은 산에서 내려오며 자신과 함께 싸우다 별이 된 전우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읊조렸습니다. 그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의 이 태양은 떠오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가슴에 달린 태극기 마크를 한 번 어루만진 뒤 다시 자신의 소충을 고쳐잡았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국토를 지키는 군인의 사명은 영원히 계속될 것임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번 시련을 통해 더욱 강해졌습니다. 파괴된 건물은 다시 세워질 것이고 상처 입은 대지는 다시 푸르게 변할 것입니다. 하지만 전장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이 소령과 김대위 그리고 김병장 같은 영웅들의 이야기는 조국의 역사 속에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나 가장 밝은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순리가 아니라 자유와 평화를 지켜낸 위대한 국민과 국군의 승리였습니다.